내가 교우들이 여기 3,500명이라며 교우가 3,500명 냉면 하나도 못 얻어먹었다. 그럼 교우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신부님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빨리 장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 먹어요. 내가 사 먹는 동시에 혼자 사 먹으면 청승 맞잖아요. 회장님들 데려가서 내가 사줘요. 내 돈으로. 신부님 무슨 돈이 있어서? 나 강사료 많으니까 다 사줘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교우들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시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10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친절해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무겁게 신앙생활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하고 양심성찰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심하게는 관상기도까지 막 어디 다니면서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만큼 이웃한테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아요. 1,000원 갖고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00원 가지고 정말 1,000원 때문에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철을 탔어요. 마음 편안하게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구니를 들더니 맹인이 어두운 밤에 캄캄하 이러면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1,000원을 줄까 말까 이때부터 괴로워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여졌다. 누가 주래 옆에서?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100만 원 갖고 괴로워하면 또 이해를 해요. 이건 1,000원 가지고 딸랑 1,000원 가지고 줄까 말까. 그리고 뒷꼭지를 보고 뭐라 그래? 그래도 1,000원을 줄걸. 하느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하늘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걸 천당에 데리고 올까 말까. 뭐하러 십자가의 길을 하고 뭐하러 이렇게 심각하게 참회절을 해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할 거라면은. 재작년에 여기 물폭탄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다 잠겼어요, 평창에. 근데 안성에 있는 요셉 양로원, 농아 양로원 할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을 통해서. 신부님 우리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료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들이 돕느냐.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대요. 그래서 1,000원씩 고수톱 칠 때 고리도 뜯고 음식물 남기면 1,000원씩 모은 돈이 50만 원을 모아뒀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 중에 조립식에 사는 형제가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80만 원을 갖고 왔어. 할머니들이 한 4-5분이 말 못하는 할머니들이. 그리고 이불 12채, 전기밥솥 하나. 아니 무료 양로원에 사는 할머니도 1년에 한 번씩 돕는다는데 그 살기 좋다는 동백에서 살면서 한 번도 안 도우면은 여러분들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가. 아니 우리가 너무 이웃한테 인색하게 살아요. 내가 시장에 나갔어. 시장에 나갔는데 다리 잘린 분이 고무 타이어를 알고 막 음악을 틀고 껌을 이렇게 리어카에 밀고 와. 그러면은 야 천당 갈 공로살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 제발 내 쪽으로만 오지 마라. 여러분들 교황님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저는 그 말이 이 세상 어떤 명언보다도 명언이라고 생각해. 인간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갈 때 행복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우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느님 믿는 거 아니야. 온 우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나 행복해. 뭐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욕심만 조금만 내다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닐 때도 얼마나 많고 구경할 때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그냥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녀볼 때 너무 많아. 결론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 집에 가면은 당장에 경복궁 먼저 가세요. 경복궁의 비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 조경이 얼마나 멋있어. 뭐 남편 손을 잡든 자식 손을 잡든 친구 손을 잡든 가갖고 도시락 해갖고 거기서 딱 까먹으면 바로 왕비만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5,000원 10,000원만 내면 5,000원만 되면 왕비가 될 수 있는데 그 행복한 길을 우리가 땅바닥 우울하게 쳐다보느냐고 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내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하게 하소서.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헛되지 않게, 그리고 그가 내민 손을 잡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제가 방금 드린 기도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우리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관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번 여름에 알래스카 강의를 갔었는데 마침 소방관 팀장, 거기는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팀장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인기 직업 1위는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소방관 처음 되면은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그랬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데요. 연봉이. 그리고 1년 반 훈련이 끝나갖고 정식 소방관이 되면은 6,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소방관은 정식적으로 소방관 합격을 해갖고 임명을 받으면은 첫 월급이 얼마냐면은 140만 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건지는 소방관들이 연봉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한 2,500, 많을 때는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캡틴이라는 분은 은퇴를 하고 리타이어를 하고 다시 소방관으로 다시 재취직을 해갖고, 미국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일단 한번 은퇴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은 연봉이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 저는 좀 많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은요, 소방관 월급이 팀장, 캡틴 정도 되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뉴욕 경찰, 뉴욕에 강의 갔을 때 내가 그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얼마나 받나. 뉴욕 경찰은 연봉이 얼마냐 그러니까 뉴욕 경찰들은 경위 정도만 되면은, 경사 정도만 되면은 1억이 넘어간대요. 1억이. 그러니까 미국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들이 보통 한 5년 정도만 근무를 하면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제가 잠비아에 봉사활동 이렇게 갔을 때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수녀님이 2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장애시설, 복지학과 유학을 해갖고 장애시설에 많이 다녔대요. 근데 그 장애시설에 심리학과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그 운전기사랑 퇴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운전기사랑 퇴근을 맨날 하느냐고, 저 사람 내 남편이라고. 심리학 교수면은 20년 전만 해도, 우리 지금도 심리학 쪽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최고의 직종인데, 아니, 당신은 교수고, 심리학 교수고, 의사인데도 이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운전기사인데 창피하지 않느냐고.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남편은 저 운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교수고 남편이 운전기사라도 그 운전기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아내가 대학 교수인데 남편이 노란 학원차 운전하고 다니면은 창피할 것 같아요? 안 창피할 것 같아요? 우리 뭐라 그럴까? 당신 관도 그냥 내 얼굴로 그냥 살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머릿속에 직업에 귀천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갖고 수녀님이 너무 놀래니까 거기서 한 가지 더 내가 너무 놀래니까 수녀님이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우리 장애시설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대요. 맨날 와서 창문 닦고 아주 즐겁게 노래도 하고. 근데 하루는 동양 수녀님이니까 수녀님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 집에 갔대요. 갔는데 집이 대궐처럼 으리으리하더래요. 근데 딱 나오는데 그 집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런 대궐집에 청소하는 그 뒷방에 있나? 갔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귀 부인의 옷을 입고 딱 나오더래요. 수녀님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나는 사실은 내 남편이 철도 청장이라고, 이 독일의 철도 청장인데 나는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내가 청소하러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철도 청장이라도 자기가 청소하는 게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철도 청장 부인이 지금 무슨 동방자애 학교 가갖고 청소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그 월급 다 받는데, 그래갖고 그 월급 받아갖고 그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부를 한대, 도네이션을 한대요. 자기 너무너무 즐겁다고.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우리 알래스카에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지냈는데, 이 캡틴은 요트가 있어, 집에. 요트. 그리고 그 캠핑카 있죠? 차 안에 침대도 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캠핑카도 있고. 그래서 나하고 동갑이에 또 그 친구가 신부님 여행 가자 그래서 정말로 요트도 타보고 캠핑카도 타보고, 우리나라의 소방장 정도, 팀장 정도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행복의 등식이 뭐냐면은 1등 서울대 판검사, 행정고시 봐갖고 사무관, 국회의원, 이게 행복의 공식이야. 그래서 막 청소를 한다든가 소방관을 한다든가 경찰관을 한다든가 그런 거 들떨어진 애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급도 어떻게? 아주 적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1년에 월급이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1억 3. 그런데 뭐 보좌관 또 뭐 운전기사 뭐 다 하면 한 국회의원이 얼마를 쓰냐면 7억을 써요. 7억을 써요. 한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천을 기준으로 하면 노르웨이 국회의원들은 일을 1000개를 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105개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슈퍼 갑질은요, 조연합 부사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벌고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오늘 저 국회 내년 예산안 통과한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요. 몇 년 동안 제 나라 통과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내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그래도 밥 먹을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갑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런 시대가 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생이 1년에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근데 2020년에는 대학 입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냐면 3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한 400개 되는데 2020년부터는 대학이 어떻게 줄어들 것 같아요? 300개, 200개 줄어들어요. 그럼 공부 잘해갖고 교수한 분들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다 실직자 돼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해야지 먹고 살아, 이런 시대는 끝나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먹기 살기 좋은 시대가 되느냐면 용접하는 사람들, 포크레인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요리 잘하는 사람들, 청소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세상이 너무나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올해 직원들을 채용을 해요. 이것도 귀가 번쩍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야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근데 이번에 자격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만 뽑아요. 나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도 안 뽑아요.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도 안 뽑아요. 혹여 가끔 대학 졸업한 사람들,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뽑아요. 우리도 뽑는데 월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나 우리 생태마을 첫 월급은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직원으로 되면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대학원 자격증이 필요해? 아니 배추 심는데 뭐하러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생태마을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성실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다녀간 사람이 100명도 넘죠. 우리 직원이 지금 한 40명 되니까 많이 바뀌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면은 가정환경 행복했던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가정환경 불행했던 사람, 어린 시절을 힘들게 지냈던 사람은요 많이 견뎌야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어린이 행복지수 조사를 해봤는데 11살, 13살, 15살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점수를 내봤는데 노르웨이가 95점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60점이에요. 우리나라 애들은 안 행복해요. 이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은 어렸을 때 안 행복한 애들이 커서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어렸을 때 추억이 많고 어렸을 때 행복한 애들이 커서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4시간 공부해요. 초등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5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중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면 7시간을 공부해요. 고등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면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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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빼고, 그것도 못 먹는다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리고 학교 가는 시간 빼고, 그러면은요 애들은요 잠자는 거 빼고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마, 아빠, 형제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예수님하고 추억이 많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추억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다면 우린 추억이 하나도 없을 거야. 오늘 복음도 막 병자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들 먹을 걸 우리가 주자. 그러니까 예수님 먹는 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자. 없습니다. 아무것도 빵 몇 개 하고 물고기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줘라. 다
줘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먹는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 첫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먹는 얘기죠. 그렇죠? 세린네 집에 가서 먹었죠. 자케온네 집에 가서 먹었죠.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우물가에서 물 먹으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추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서도 엄마 아빠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했던 순간도 없고.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5시간 반 공부하는데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면 2시간 반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거야. 그 얘네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계속. 제가 미국 강의를 가보면은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정말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유럽, 북유럽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가서도 계속 놀아요. 우리처럼 학원 가갖고 영어, 수학 막 계속 뭐 글쓰기, 뭐 웅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핀란드 고등학생은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수학 점수가 핀란드 애들은 544점이고 우리나라 애들은 542점이에요. 4시간 공부하는 애들하고 8시간 반 공부하는 애들하고 수학 시험을 보는데 누가 더 잘 보느냐면은 핀란드 애들이 훨씬 잘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다 쓸데없는 데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이 학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휴대폰 갖고요,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 학원 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죠. 그 시간에 엄마 아빠랑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손잡고 소풍 다니고 눈 바라보고 같이 놀았다면은 걔네들은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 그랬던 적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사람이 커서요,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줬던 거.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너무 맛있게 먹은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먹은 기억이 없어요. 학교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애들은 그냥 서울대학 가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돼. 서울대학 가야 돼. 놀 시간이 어딨어.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세요? 이거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이렇게 발바닥도 땅바닥에 있고 이렇게 가는 거북이가 그냥 뛰어다니는 토끼를 어떻게 이겨요? 2000년 전 이솝우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거북이가 빠른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은. 근데 요즘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손 토끼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아니 이 빠른 우리가 거북이한테 진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갖고 토끼가 거북이한테 도전장을 내요. 다시 시합하자. 2차전을 벌이자. 그래갖고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니네들은 토끼들은 막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쉬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토끼 잠이 필요해요. 토끼 잠을 자야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북이는 믿는 구석이 있어. 너 또 토끼 잠 잘 거니까 시합해도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도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북이도 어떤 준비를 하냐면은 나도 토끼처럼 뒷다리를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뒷다리를 세워갖고 내가 빨리 좀 가야 되겠다. 뒷다리.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거북이한테
최고 치명은 뭐냐면 두꺼운 등딱지야. 그래서 등딱지를 가볍게 갈기 시작했어요. 병원 다니면서 나 좀 갈아줘라, 이거 좀 가볍게. 그래갖고 준비를 충분히 했어요. 드디어 2차전이 시작이 됐어요. 아니나 달라 토끼가 총알같이 뛰어나갔죠. 근데 거북이는 뒷다리를 이제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거북이도 만만치 않잖아요. 쫙 가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분명히 저 나무 밑에서는 토끼 잠을 잘 것이다. 그래갖고 토끼가 딱 보니까 역시 멀리서 지가 뒷다리를 세워봤자지. 그래갖고 쫙 오는데 자도 될 것 같아. 딱 잠을 자면서 내가 1시간만 자야지, 2시간 잘 거, 1시간만 자야지. 그런데 이제 거북이는 지나갔어. 지나가면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토끼가 토끼 잠을 자야지. 딱 어느 정도 중간까지 갔는데 토끼가 깨어난 거예요. 2시간 잘 거 1시간 훈련을 열심히 했으니까 1시간 만에 딱 깨어나갖고 거의 결승점 도달점에 총알같이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가 가다 보니까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이 불명예를 씻었어요. 드디어 이제 모든 이 짐승계에는 드디어 토끼가 이겼댄다. 걔가 토끼잠을 줄여갖고 그 거북이를 이겼댄다. 근데 이제 누가 슬프기 시작했느냐면 거북이가 슬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2000년 동안 거북이의 그 성실성 하나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고 모든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게 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치부심한 거북이가 다시 토끼한테 도전장을 냈어요. 한 번 더 붙자. 3세판이다. 3세판. 한 번 더 붙자. 토끼가 그래? 뭐 그러면은 귀양 내가 명예를 씻으려면 완전히 씻어야 되니까 한 번 더 붙자. 이번에 거북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뒷다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앞다리까지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그래갖고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갖고 근육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등딱지는 갈아서 될 게 아닌 것 같아. 현대 세계가 왔으니까 저기 우주 비행선에 쓰는 아주 가벼운 합금판 뚜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가갖고 갈았어요. 이 뚜껑을 너무너무 가볍게. 토끼 못지않게 이제 이 속력이 났어요. 근데 거북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한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토끼가 저 나무 밑에서 잘 거니까 저 나무 밑에 수면제를, 이 분말가루를 설치를 해둬갖고 리모컨으로 터트리면은 완전히 내가 보낼 수 있다. 비장의 카드까지 준비해놓고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토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지면은 이게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는 어떤 훈련을 했느냐 하면은, 어떤 훈련을 했냐면 토끼잠을 안 자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훈련을 했어요. 토끼잠을 안 자고. 그래갖고 드디어 3차전이 벌어졌어요. 3차전이 벌어져갖고 출발을 했는데 토끼가 보니까 거북이가 옛날엔 뒷다리만 세웠는데 이제는 앞다리까지 세워갖고 뛰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자면 안 된다. 죽어라고 뛰면서 나무 밑에 도착했는데 너무 졸렸지만 그걸 극복하고 뛰어갔어요. 아니 리모컨까지 다 설치하고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이제 완전히 재워갖고 그 토끼잠으로 이기려고 그랬는데 리모컨 터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해보지도 못하고 져버렸어, 거북이가.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가 왔느냐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야, 내가 저 토끼한테는 정말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인가. 너무 우울증이 슬퍼갖고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 거북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거북아, 손자야, 슬퍼하지 말아라. 너 토끼가 몇 년 사는 줄 아냐? 잘 모르는데요. 토끼는 그렇게 죽어라고 뛰기 때문에 토끼 수명은 7년이다. 7년. 근데 우리 거북이들은 수명이 얼마인 줄 아냐? 우리 거북이들은 할아버지가 지금 몇 살이에요? 내가 지금 190살이다. 우리 거북이는 느리기 때문에 수명이 200살이다. 너는 느린 게 네 본질인데 왜 토끼 이기려고?
그 되지도 않는 뒷다리 앞다리 세우고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너는 천천히 사는 게 너의 운명이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되지도 않는 시합을 2000년 동안 한 자기 거북이하고 토끼, 그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천천히 다니고 자기의 그 본성에 따라 사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느린 게 빠른 것보다 훨씬 좋구나. 빠르면 7년밖에 못 사는데 느리니까 200년을 사니까 아무리 토끼가 빠르면 왜 빨리 죽는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들을 거북이로 안 키우고 뭘로 키우냐면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토끼로 7년밖에 안 살릴 생각을 하고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가장 큰 희생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여러분도 사도세자 얘기 알죠? 네, 사도세자가 언제 죽었느냐면 1762년 이모년에 5월 13일 날 뒤주에 들어가고 5월 22일 날 죽었어요. 8일 동안 있다가.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영조인데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9살에 죽어요. 9살에 죽다가 40이 넘어서 아들 하나를 얻어요. 이게 바로 정조는 이산,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진짜 이름은 이선이에요. 사도세자는 죽고 난 다음에 영조가 불러준 이름은 슬픔을 생각해라, 생각살자, 슬플 도자. 그래갖고 사도세자고 진짜 이름은 이선이에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효장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이 영조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야. 그래갖고 2살에 사도세자 책봉을 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은 2살 때 왕자라는 한자를 보고 아버지가 이게 무슨 자냐 그러면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아버지 자다. 왕자를 보고 세자짜리를 보고 이거는 무슨 자냐, 이건 나다. 2살짜리가 5살 때 효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영조라는 임금은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아했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똑똑한 놈 만들어 보겠다고, 선생을 몇 명을 들이냐면 20명을 들여요. 그래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르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 거예요. 너 사서삼경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20명이 둘러있고 5살, 6살짜리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은요, 영조가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 그것도 모르느냐고. 근데 세자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때리냐면 세자를 업고 다니는 내시를 때리는 거예요. 대신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문제 하나 못 맞히면은 저 내시들이 두들겨 맞으니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7살, 10살 때는 칼싸움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맨날 산에 가갖고 나무 잘라갖고 맨날 칼싸움 해갖고 여기 맨날 여기 찢어지고 그랬던 기억나요. 이 선은 상궁들하고 칼싸움을 해요. 그걸 본 영조는요, 이 상궁들을 때려 죽여요. 그냥. 그걸 보고 이 사도세자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야, 아버지가. 그런데 딱 12살이 되면서 사도세자는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책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의 최고의 희생자는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들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얘가 키가 엄청나게 커요. 사도세자가 세자 그래갖고 나만큼 조그만 줄 아는데 키가 1m 막 80대고 청룡도를 휘두를 정도로 힘이 좋았다는 거. 관우가 청룡도를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잘 타고 화살도 잘 쏘고. 근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하고 점점 갈등을 일으키면서 광증에 시달려요. 미쳐갖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시종들 100명을 죽여요.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무당하고도 살고 비구니 스님하고도 살고 도저히 아버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도 해경궁 홍씨도 자기 남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세자의 슬픔이에요. 이게 조기교육의 희생자예요. 조기교육의 희생자. 그런데 이 사도세자도 내가 보기엔 딱 7년 만에 돌은 거야. 토끼처럼 7년 만에 돌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 어떻게 해요? 영조가 20명 선생 된 거나 여러분들이 학원 애들 10개, 12개 보내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애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애들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느냐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딱 시켜요. 해요. 근데 딱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애들 눈빛이 쫙 꺾어지기 시작해요. 네.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눈빛이 싹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미치는 애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참 많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엄마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행복했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 엄마들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얘기도 못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애한테 맞는다. 자식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얘가 미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쳐갖고 이제 애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얘네들 눈빛이 싹 돌아간 걸 내가 봐요. 그러면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초등학교 때 자기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시간 하나도 없이 엄마가 이 학원 가라면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저라고, 그래서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 이 사도세자가 뭐라 하냐면 자기 속에서는 울화증이 일어났다. 울화증이. 만약에 영조가 사도세자가 그렇게 무기신식이라는 무에서도 편해요. 사도세자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만약에 영조가 이 아들을 정말로 청룡도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창, 활, 말 다 잘 탔거든요. 그렇게 키웠다면은 우리나라는 광개토왕 대왕만큼 훌륭한 군주, 강력한 군주를 18세기에 모실 수 있었을 거야.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조가 임금이 됐잖아요. 권력 기반이 취약했어요. 그 다음에 정조가 1800년에 죽고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다 7살, 10살, 18살, 17살짜리들이 왕 되면서 조선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하나 둘 가지고 있는 애 공부 그렇게 시켜갖고 미쳤어. 그렇게 미쳤어? 그러면요 그 집안은요 나중으로도 희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참 고치기 힘든 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평생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평생 약 먹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뒤주에 가둬서 죽일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부모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의 1등 병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막 뛰어노는 애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 막 엄마 아빠랑 같이 뛰어놀고 들로 산으로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엄마 아빠하고 먹고 마시고 논 아이들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어떤 애들이 미치냐면 되지도 않는, 머리 돌아가지도 않는 책상에서 학원에서 시달리면서 미치는 애들이 많은 거죠. 거북이가 등딱지 학금으로 바꾸듯이 자식 영어 발음 좋게 한다고 혀 이렇게 늘리는 수술하고 초등학생들한테 10개씩 학원 다니게 하는 일이 자식 미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1살서부터 30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행복한 건 없어요.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애는 나중에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아파트도 사놓고 애들 결혼도 시켜놓고 내가 이제 60살서부터 나중에 행복해야지. 그런 분은요, 떨커덕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암 걸린 분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왔어요.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해주고 나왔는데 자매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데 무슨 암 말기래요. 대개 우리는요, 나중은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야 돼. 나중에 사 먹지 말고. 경치 좋은 데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나중에 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1살서부터 30살 때까지 고생해야지 나중에 행복하다는 거. 이제는 1살서부터 30살까지 공부 죽어라 해도 행복한 시대는 갔어요. 이제 교수대도요, 일자리 치열합니다. 지금 변호사들, 노는 변호사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어제도 우리 직원이 저녁에 이제 대전에서 강의 끝나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다니다 때려치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리 와봐라, 너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네가 지금 대학교 4년을 다녔으면은 얼마를 대학에다가 쏟아 넣을 것 같아? 1억 쏟아 넣는데 1억 쏟아 넣지? 근데 너 이제 대학 안 다니니까 1억은 이제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럼 그 1억 너한테 안 쏟아놓으면 엄마는 그 돈 갖고 뭐 할 것 같아? 엄마는 노후대책연금 붓겠죠. 그래, 엄마는 노후대책연금 붓고 너는 1억 저축하고 벌써 니네 집은 2억 벌은 집이다.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돈을 버는 거다. 근데 너 지금 내가 이번에도 월급을 한 1년 안 됐는데 30-40만 원 올려줬어요. 우리는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300만 원씩 받을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5년, 4년 근무하면 너 1억 모은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쓸 일도 없고, 거기는 해만 떨어지면 돈 쓸 데도 없어요. 너 그러면은 4년 동안 딴짓 안 하고 착실히 돈 벌으면 너 1억 버는 거야. 그럼 넌 30 전에 2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야. 난 우리나라 지금 대학 나온 45만 명 졸업하는데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 명은 2년, 3년 빈둥빈둥거리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가 애들 때문에 경비에 나가갖고 그거 해갖고 애들 생활비 대주고 뒷돈 대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건 내가 보기엔 대학이야. 대학만 없어지면 전부 일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대학 졸업하고 딱딱딱 취직하면은 내가 왜 대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는 애 거의 반 이상은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머니 60, 70 된 분은 쓸 머리 나쁜 몸으로 살 놈한테 돈 쏟아 넣느냐고. 세계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돈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럭셔리하게 사는데요. 놀지도 못하고 죽어라 30살까지 나중에 행복하려고 공부했는데 취직 안 되면 그 허탈감, 좌절, 이거는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3달 전에 아주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3번인가 4번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감, 우울증에 시달려있는 아이예요. 날 찾아왔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꼭 공무원을 해야 되냐? 꼭 좋은 회사를 가야 되냐? 그냥 내가 즐겁게 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그 힘든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좌절감을 느끼느냐? 넌 좀 오늘을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메시지 했어요. 신부님, 저 취직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데 항상 나중에 행복하려고 눈높이를 너무 높여갖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1살서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해. 그럼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해요?
30살부터 60살? 안 행복해. 왜 안 행복해냐면 이 30살부터 60살에는 자기 인생이 없어. 왜냐면 1살부터 30살 된 자식들 뒷바라지 않으냐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학원을 다녀봤던 적이 없어. 30살부터 60살들은 기타 학원을 다닌다든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꽃꽂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나처럼 필라테스 학원을 다닌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자기 인생이 없어.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 않으냐고.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뒤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거야. 초등학교 유치원 따라다녀, 초등학교 따라다녀, 중고등학교 따라다녀, 심지어는 대학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커리큘럼 수업 과정 짜주군 엄마들 많아. 그리고 학점이 조금 나오면 교수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 학점이 왜 요것밖에 안 주느냐고. 나중에 취직하려면 학점이 높아야 되는데. 군대도 뺑글뺑글한데요. 요즘 카카오톡이 돼갖고 엄마들이 애들 군대 생활을 볼 수 있대요. 그럼 애가 좀만 얼굴이 이상하면은 그 상사한테 그런대요. 왜 우리 애 얼굴이 이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군대 가서도 엄마가 애를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요새 군대 상사님들이요, 사병 돌보는 일보다 사병 엄마 돌보는 일이 더 바쁘대요. 심지어는 회사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제가 미국에 이제 태극기도 한번 태극기가 아니죠, 성조기죠. 미국 성조기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13개주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개 식민지의 목록에는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합니다. 뉴 잉글랜드, 그러니까 뉴 햄프셔 식민지, 지금의 뉴 햄프셔 맨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뉴 햄프셔가.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필그림 파더스,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에 도착한 데가 매사추세츠입니다. 지금 매사추세츠와 메인주로 지금은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 플랜테이션 식민지. 지금은 로드 아일랜드 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지도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미국 이런 이름을 갖고 있구나 아시면 좋겠습니다. 커네티컷 식민지, 지금의 커네티컷 주입니다. 이제 중부 식민지가 있어요. 뉴욕 식민지. 처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갖고 개발을 하죠. 지금의 맨하탄에 와갖고 처음으로 식민지를 개척을 합니다. 지금은 그 뉴욕 식민지가 지금은 뉴욕주와 그 위에 있는 버몬트주로 나눠져 있죠. 뉴저지 식민지, 지금의 뉴저지입니다. 허드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뉴욕이고 남쪽은 뉴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식민지, 지금의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 식민지, 지금 델라웨어주입니다. 이게 중부 식민지예요. 그리고 이제 남부 식민지, 이제 우리가 남북 전쟁을 보게 될 텐데 메릴랜드 식민지, 버지니아 식민지. 이 버지니아 식민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식민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식민지, 노예제도를 많이 했던 데들이죠. 그 다음에 조지아 식민지가 있습니다. 워싱턴 DC 식민지, 지금 이제 워싱턴 DC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질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게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워낙 땅덩어리가 여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인데 에팔레치아 산맥 건너에는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자꾸 백인들이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서서 이제 루이지애나 그 미시시피 강까지 자꾸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금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미 동부에 있는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심지어 중국 사람들까지도, 유럽 사람들까지도 서부로 그렇게 행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서부 이제 개척사에 대해서 사실은 1620년부터 계속 서부로 갔던 거죠. 그래서 1930년에 완전히 이제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까지 끝까지 다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와이까지 가고 더 서부로 가려고 해서 우리나라 신미양요까지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나 또 미국에 이민 간 교우들이나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이 서부 개척 영화 서부극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서부극이 왜 등장을 하게 됐는지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미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부극의 기원은 19세기 중엽에 출연한 미국의 10센트 소설 다임 노블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양산형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양판소, 그러니까 양산을 하는가 판타지 소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양판소 같은 싸구려 소설로 문명화된 동부 백인들의 입장에서 활약하는 영웅들, 특히 버펄로 빌 코디라거나 와일드 빌 히콕, 와이어트 어프, 킷 카슨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일종의 영웅다움으로 엄청나게 팔리고 연극으로 상연되기도 하고 배우가 아니라 주인공이 본인이 직접 출연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서부에 관련된 서부 개척에 관련된 소설도 많이 나오고 연극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 스튜디오가 1903년 만든 세계 최초의 서부극 영화도 서부를 무대로 한 대열차 광도였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이 대열차,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한 거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본 영화들입니다. 였으며 20세기에 서부물은 꾸준히 생산, 소비되었던 소설의 한 장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1970년에 80년대 일부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이자 전성기의 서부극은 전형적인 영웅물로 정의로운 영웅과 악한 무법자의 대립을 주된 주제로 삼았던 거죠. 이때 영웅은 보안관이나 그 지역의 판사처럼 법의 수호자들이 주류였고 악당은 열차 강도, 부도덕한 부자, 무장한 원주민 집단이 악한 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깡패, 동부에 있던 깡패 양아치들이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을 뜯으러 온 그런 깡패들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 양산형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냈고 함량미들의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소목성 작품군으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서부극이 조폭물, 일본 야쿠자물이 좀 비슷한 그러한 성격을 띠죠.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 주연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현상금 사냥꾼, 그 다음에 미병헌이 현상군 사냥꾼을 하죠. 마적단 두목을 하고 열차 터리범, 송강호가 열차 터리범 역할을 하죠. 1930년대 만주 벌판에서 지도 한 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희대 추격전, 서부극의 요소를 지닌 영화를 우리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죠. 그 서부극의 특징이 뭡니까? 말 타고 다니고 휘바람 소리가 나고 자그닥 이런 음악이 북의 음악 소리가 말발굽 소리하고 이렇게 어울려져서 이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서부극의 모습입니다. 자, 서부극의 주인공이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사실 주인공입니다. 서부의 개척의 주역들, 카우, 소, 보이, 소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목동들이죠. 목동들. 우리가 성경 특강 때 목동 얘기 참 많이 하죠. 카우보이라는 단어 그대로 원래 직업을 심플하게 풀이하면 소치기죠. 소치기. 제대로 된 번역어는 목동 내지는 소몰이 혹은 소몰이꾼입니다. 스페인,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페인 식민 제국의 바케로로부터 유래된 직업입니다. 이 바케로라는 뜻은 스페인에서 소몰이꾼, 목동을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 출신의 이민자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전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넘어온 거죠. 그런 이유로 초기 카우보이들은 멕시코, 스페인 식민지 멕시코를 시작으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카우보이는 원래 미국의 서부의 전용물이 아니라 원래는 스페인에서 전해졌고 그 다음에 멕시코로부터
때부터 서서히 미국으로 올라가면서 미국화가 되었고, 때문에 실제 역사 속 대부분의 카우보이들은 멕시코 이민자 출신의 히스패닉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우보이에 대해서 조금 혼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개념을 좀 잡고 이해하시면 미국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지역과 텍사스 주에는 옛날 스페인에서 온 소들이 야생에서 살고 있었어요. 소들이 이 소떼들을 붙잡아 북쪽으로 오클라호마 주를 종단해서 동북부 이제 아까 말한 13개 주에서 동북부 도시로 연결, 인구가 제일 많았던 거죠. 뉴욕 이런 데가. 기차역이 있던 캔사스 주의 도지시티라는 카우보이의 수도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에벌린으로 롱 드라이브, 소떼를 몰고 운반하던 직업이 바로 그러니까 소떼를 운반하는 직업이 카우보이죠. 운반된 소는 도축되어 동북부 도시의 식육으로 제공됩니다. 동북부 도시, 그러니까 공업도시죠. 즉 카우보는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야생소를 붙잡아 팔던 상인들이죠. 약 12명의 카우보이가 팀을 이루어서 한 번에 한 2,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 번만 옮기고 나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지역의 신문의 르포 기사로 카우보이라는 존재가 알려져서 카우보이에 대한 로망이나 전설이 후대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상 카우보이라는 직업은 많아야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1,000명 정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야생 소를 잡아서 동북부로 옮기는 것은 한 10년 동안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자, 카우보이. 실제 활약한 카우보이는 영화처럼 백인이 아닌 멕시코인, 흑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카우보이 문화 자체가 멕시코로부터 전해진 거죠. 그래서 미국 서부 영화의 카우보이는 실질적으로는 멕시코 문화입니다. 남북 전쟁 이후 해방된 흑인들도 이 업종에 들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860년대 이후에는 남북 전쟁 이후에 해방된 흑인들과 함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남북은 출신 백인들도 서부로 몰려들면서 백인 카우보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백인이 등장하는 카우보이가 마냥 어색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은 히스패닉, 스페인에서 넘어온 히스패닉하고 흑인들이 대부분이 카우보이 역할을 했죠. 하지만 카우보이 인종 비율 중 가장 많이 차지했던 비율은 히스패닉 카우보이, 흑인 카우보이입니다. 그런데 서부 영화에서는 화면의 주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백인 1세기고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인디언이라고 불리고 많은 경우 민간인을 학살하며 백인 여성을 납치, 강간하고 희생자의 머리 가죽을 벗겨나가는 잔인한 악당으로 원주민을 그리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미국 우월주의,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어두운 면을 감추고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서부극이 참 많습니다. 1950년대 이후 백인의 악랄함을 고백하는 수정주의 서부극이 나오기 시작했고 존 웨인도 수정주의 서부극인 수색자에 출연을 합니다. 아예 유럽권, 특히 이탈리아 경우에는 선악의 구조조차도 없애버리고 무정부, 피카레스크, 어쨌든 또 3자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서부 개척시대의 이면의 모습을 이렇게 조명할 수 있죠. 이걸 수정주의 서부극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나바오 조,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같은 영화는 미국 원주민이 주인공, 비록 백인 배우가 분장하고 나왔지만은 백인들이 인디언은 꺼져라고 하자 아득한 옛날부터 우린 여기서 살아왔는데 정착한 지 100년도 안 된 당신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쳐들어와 자신들의 땅이냐라며 지배하냐는 비꼬는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나바오 조 이 영화를 보면은 조 혼자 백인들을 전부 다 죽이죠. 그것도 아주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 재미난 서부극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 늑대와 춤, 이건 뭐 굉장한 영화죠.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한 자, 인디언과 백인이, 늑대와 춤은 인디언과 백인이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죠. 용서받지 못한 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하는 건데 끝까지 사람들 다 죽이고 본인도 결국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얘기하죠. 라스트 모이칸, 이것도
정말 마지막 인디언과 같은 수종주의 서부극이 온갖 상을 휩쓸면서 상업적으로도 비평과 평단의 평가 모두 파죽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부 영화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많이 봤던 영화들이에요. 그 서부극에 아주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신해우 식물학자의 노트, 내가 이거 저기 텍사스 뭐 네바다 이런 데 갈 때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풀 같은 게 뭉쳐서 막 굴러다녀요. 서부 영화 보면은 막 그런 풀 같은 게 계속 굴러다니는 그리고 확 그 마을이 딱 있는 데서 풀이 막 굴러다니고 둘이서 딱 총을 겨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무법자들이 결투를 벌이는 미국 서부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결투 직전 누구도 먼저 총을 뽑지 않고 멈춰선 긴장만 가득한 장면을 가로지르며 흙먼지와 잡초 뭉텅이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잡초 뭉텅이는 무슨 식물일까 하고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지푸라기가 죽은 식물이 대충 바람에 엉겨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건조한 서부 지역에 사는 식물 나름의 생존 방식이라고 합니다. 콩과, 국화과, 백화과 등에 속하는 많은 식물들이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이를 회전초라고, 그래, 회전하는 회전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회전초는 계속 성숙하며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열매를 맺은 뒤에 뿌리나 줄기에서 분리되어 마른 상태로 거리를 배야 합니다. 마른 상태로. 그러다가 하늘에서 비가 와서 젖으면 그 순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갖고 메마른 광야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신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부극에 대한 허문용 평론가가 참 좋은 말을 썼어요. 서부극에 대한 가장 단순한 통념은 우리는 알고 있다. 통념을 고전적 서부극은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착한 백인과 나쁜 인디언이 싸워. 사실 정반대죠. 착한 인디언과 나쁜 백인들이 점점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인디언들의 머리 가죽을 벗긴 사람들은 백인들입니다. 싸워 착한 백인이 승리하는 영화이고, 수종주의 서부극으로 불리는 후기 서부극은 인디언의 고난과 백인의 잔인성을 고발하는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수종주의가 나오면서부터 조금 이제 백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미국 사람들의 본 모습을, 민낯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통념은 존 포드의 영화뿐만 아니라 1940년, 50년대 하워드 혹스, 윌리엄 웬만, 안소니 만의 서부극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죠. 좀 부끄러운 영화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진 포드의 무성 영화 철마 1924년, 혹은 역마차 같은 해에 만들어진 마이클 커티스의 다찌시티, 혹은 그보다 3년 전에 만들어진 세밀 드멀의 평원의 사나이 1936년만 봐도 그런 통념은 간단히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착한 백인, 나쁜 인디언,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영화들에서 인디언이 미국 개척민들의 위협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진정한 악인은 인디언에게 무기를 파는 백악관의 고위 관료, 혹은 토지 투기꾼 및 그와 결탁해 인디언을 배후 조종하는 백인 기업가, 혹은 악랄하고 탐욕적인 카우보이들의 민낯을 수정주에서 드러낸다는 거죠. 존 포드의 또 다른 1939년작 모호크족의 북소리에서는 희귀하게도 영국군이 인디언과 결탁을 합니다. 영국군이 인디언하고도 결탁하고 프랑스도 인디언하고 결탁을 하죠. 적어도 고장들의 서부국은 초기부터 인디언의 잔인성이 아니라 타락한 문명과 자본주의적 탐욕을 주제로 삼죠. 그런데 이제 수종주의 서부국이 이제 1960년대 아파치나 솔조, 블루, 마리라, 불리운 사나이, 리틀 빅맨 등이 이제 백인은 악마고 원주민 집단 학살이나 백인 악당들에게 시달림 당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인의 잔인성이 이제 드러나는 서부극이 나오는 거죠. 서부극의 대명사 존 포드 최후의 서부극인 샤이엔의 가을도 미국의 불합리하고 강제적인 이주 정책에 시달리는 샤이엔 인디언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부극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네요. 한 13일 동안 비가 안 와갖고 엄청 뜨겁고 그랬는데 조금 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76년 무법자 조시 웨일즈라는 영화, 이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하죠. 남북 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날 무렵 미주리주의 산골에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조시 웨일즈에게 재앙이 닥쳐요. 북군의 끈앞풀이 되어 강도질을 일삼는 테릴이 마지막에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한테 총에 맞아 죽죠. 무리들이 조시의 집을 덮쳐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겁탈한 후 살해합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조는 싸늘한 킬러가 되어 남북은 잔당에 합류하는데, 당시 리더였던 플래처가 배반을 하여 동료들을 모두 잃고 조씨는 부상당한 제이미만 데리고 인디언 보호 거주지로 가죠. 그런데 사실은 테릴은 조시 웨일즈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을 붙여 만나는 사람마다 조시 웨일즈를 죽이려 듭니다. 근데 조시 웨일즈가 다 죽이죠. 이 와중에 제이미는 부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조시 혼자 인디언 구역에 은신합니다. 조시는 그곳에서 떠돌이 인디언 노인 와티를 만나 남부 저항군이 아직 멕시코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개도 한 마리 또 만나죠. 그와 함께 멕시코로 향하죠. 조시는 가는 도중 산타 리오라는 마을에서 인디언 코만치족과 무기 거래를 하는 도적 집단인 코만체로 무리들에게 강도를 당한 사라와 그녀의 딸 로라를 구해 사라의 죽은 아들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자기 아내하고 아들을 죽인 테리를 죽이는 걸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네, 이런 영화들 그냥 계속 뭐 이 총으로 죽고 죽이는 그런 영화가 서부극이죠. 그래서 서부 개척 영화에서 약간 오해의 이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서부극을 보면은 훨씬 서부극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Unforgiven, 1992년. 이 인간에게 용서라는 것이 가장 힘든 행위죠. 그리고 무법자에게 반성이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죠. 과거 잔혹한 살인자로 악명 높았던 늙은 총잡이 빌 머니,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아내 없이 자식들과 돼지들을 키우며 어렵게 삽니다. 어느 날 두 총잡이가 젊은 총잡이가 창녀의 얼굴을 흉하게 둔추진구죠. 흉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안관 리틀 빌 데거트,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진 해크만, 유명한 영화배우죠. 약간의 벌금으로 범인들을 그냥 풀어줘요. 이 여자 얼굴을 막 칼로 막 난도질을 했는데, 이에 붕괴한 창녀들은 현상금 $1,000를 걸어서 총잡이 악당들을 잡고자 합니다. 젊은 총잡이 스코필드, 제임스 울벳은 현상금을 위해 머니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궁핍하게 살던 머니는 그 돼지가 이제 장티푸스가 걸려요. 질병에 걸리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을 위해서 총을 다시 잡기로 하죠. 동료 레드로건, 모건 프리먼까지 합세 떠납니다. 보안관 빌은 총잡이들의 말썽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머니의 동료가 보안관 일행에 의해서 죽어요. 머니는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은 총을 안 쏴요. 살인하는 게 싫어갖고. 그래서 머니는 복수를 결심하고 보안관과 싸움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 죽이죠. 이 서부극 중에서 가장 낭만적인 서부극 중에 하나가 내일을 향해 쏴랍니다. 아마 이 강의 듣는 분들 대부분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90년 미국 서부 부치 캐시디, 폴 뉴먼과 샌던스 키드, 로버트 레드퍼더는 갱단을 이끌고 은행만 전문적으로 터는 은행 강도들입니다. 보스인 부치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인심은 좋지만 총솜씨는 별로였고, 반면 로버트 레드퍼드의 역할하는 썬댄스는 정반대로 구변은 말은 별로 잘 못하지만 총솜씨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돈이 생기면 써버리고 없으면 은행터는 그들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매우 낙천적이면서 낭만적이기도 하죠. 선 댄스에게는 애인 에타 굉장히 예쁘죠. 캐서린 로스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부하들이 부치를 몰아내려고 반기를 드는데 부치는 특유의 구술과 응기응변으로 잘 무마를 합니다. 그러다 모처럼 몇 차례 열차를 턴 것이 화근이 되어 부치와 썬데스는 미국의 추적의 표적이 되고 할 수 없이 볼리비아로 갑니다. 이때 썬데스의 애인 에타와 동행하면서 볼리비아로 오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난한 나라로 영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종이에 보고 읽고 막 그리기도 해요. 부치와 썬데스는 에타에게서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털고 도망치고를 반복하는 은행털이가 순조롭게 이어지죠. 하지만 이곳까지 이들을 체포하러 온 와이오밍의 보안관 조 러퍼절에게 잡혀갈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강도질을 그만두어 정당한 직업을 찾는데 때마침 광부들에게 지급할 월급을 호송하는 주석광산업체 간부를 호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것도 재밌죠. 하지만 은행에 돈을 찾아 돌아오는 길에 이곳 산적들에게 습곡을 받아 간부는 총에 맞아 죽고 강도들이 빼앗은 돈을 세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 이들을 모두 사살을 하죠. 그 에타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결국 둘만 남죠. 이 에타하고 샌더스로 기억이 나는데 그 자전거를 타면서 나오는 음악이 환상적인 음악이 나오죠. 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죠. 다음날 부치와 키드는 농부들을 습격해 돈과 말을 빼앗고 마을에 내려와 식당으로 들어가죠. 식사를 주문하는데 식당에서 일하던 소년이 이들이 가져온 말 중에 있는 농장 표식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들과 총격전이 벌어지죠. 아주 그 총격전이 볼만하죠. 두 사람은 총상을 입고 막다른 곳에 피신하는데 이제 경찰이 안 되니까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수백 명의 군인이 밖에서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이곳에 모르는 건 아니죠. 대충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는데 야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이제 볼리비아에서 어디로 갈까? 호주로 가자. 그러면서 둘이 약속을 하고 권총을 차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영화는 끝나죠. 그러니까 이 서부극에는 거의 윤리라는 게 별로 없어요. 윤리라는 게 없고 악인,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우리 이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주제의 이 서부극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장고 분노의 추적자 2012년에 나온 거 이거는 좀 윤리적인 겁니다. 1858년 미국 텍사스의 노예상인 스펙 형제가 한 무리의 흑인 노예들을 족쇄를 발에 채운 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막 밤이 되어 매우 추워졌는데도 행진은 계속되죠. 하지만 어디선가 현상금 사냥꾼인 닥터 킹 슐추가 나타나 노예 무리에서 장고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닥터 킹 슐추는 장고라는 자가 자신을 노리는 타켓을 알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노예상들에게서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예상들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킹 슐추는 노예상 한 명을 살해하면서 장고를 풀어주죠. 그러면서 장고한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아주 탁월한 총 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 킹 슐추는 독일 출신의 이민자를 표면적으로 순회 치과 의사 행사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를 핑계로 이리저리 떠도는 현금 사냥꾼입니다. 노예 제도를 혐오하는 지식인인 킹 슐추는 다음 목표인 수배범 브리틀 형제를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일하던 농장의 노예였던 장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수배범을 체포하는 것을 도와주면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이에 흑인 노예 장고 제이미 폭스는 닥터 킹 슐추와 함께 현상금 사냥꾼 일을 시작을 하죠.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하고 두 번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장고의 목표는 오직 하나,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간 아내 브룸힐다를 찾아내서 구하는 것이죠. 브룸힐다는 예전 주인에게서 독일어를 배운 노예로 집안에서만 일하는 상대적으로 좋은 처지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장고와 사랑에 빠졌고 노예끼리는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둘이서 탈출을 감행하지만 둘 다 잡히게 되고 밤에 도망자 낙인을 찍히고 채찍질을 당한 뒤 따로따로 팔리게 됩니다. 장고는 자기가 대신 채찍을 맞겠다며 빌어보지만 브룸힐다를 사들인 브리틀 형제는 그를 비웃으면서 브룸힐다의 뺨에 낙인을 찍고 채찍
채찍질을 가하죠. 아주 잔인한 백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닥터 킹 슐츠가 쫓던 수배범이 바로 이 브리틀 3형제였던 것입니다. 평소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킹 슐츠는 나중에 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동하면서 장고에게도 개인 말을 주어 타개하고 식사나 교육에서도 격이 없게 대하지만 흑인을 인간 이하의 열등한 존재로 보는 남부인들은 흑인이 말을 타고 다니거나 식당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경악을 금치 못하죠. 자유민이 된 인후 처음 방문한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슐츠는 마을 보안관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수배범을 쏴 죽이면서 현상금 사냥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과 연방보안관 앞에서 능숙하고 뻔뻔하게 수배서를 꺼내드는 그러고는 브리틀 형제를 찾아 떠나죠. 마지막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이 장고하고 마지막 결투신이 볼만하죠. 결국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죽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화려한 집은 전부 다 폭발해서 없어지고 결국은 아내를 찾아 떠나는 영화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장고 분노의 추적자 2013년에 아마 우리나라에 상영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흑인과 백인의 잔인성을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르지오 레오네는 이탈리아 감독이에요. 달러 3부작이라고 유명하죠. 황야의 무법자, 피스트풀 오브 달러스 입니다. 비록 그는 이탈리아인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근대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새로운 서부 영화를 만드는 스타 감독이 됩니다. 그의 서부극은 1950년대 미국의 수종주의 서부극에 좀 더 발전이 됐어요. 비평가들은 이를 두고 이탈리아산 서부극, 즉 스파게티가 이탈리아 국수잖아요. 웨스턴, 스파게티 서부극의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황야의 무법자의 성공을 힘입어 레오네 감독은 1년 간격으로 연달아 석양의 무법자 For a few dollars more 달러가 계속 들어가죠. 제목에 그 다음에 석양에서 돌아오다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이게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 영화 제목 내용이에요.를 만들었고 더 굿, 좋은 영화, 더 배드, 나쁜 놈, 더 어글리, 이상한 놈 이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에서 우리 송강호하고 이병헌하고 정우성 영화 배우들이 이 영화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정말로 우리나라지만은 1930년대 만주를 대상으로 하고 일본군하고 싸우는 장면이지만은 굉장히 잘 만드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레오네 감독은 놀라운 작품성과 높은 인기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주인공으로 하여 만든 스파게티 웨스턴, 그러니까 이탈리아 서부극이죠. 장르의 세 작품은 달러 3부작이라고 그러고 무명의 사나이 3부작 또는 무법의 3부작으로 불리는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보셔도 굉장히 여러분들 재미난 시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수색자, Searchers, 1956년 악랄한 백인 주인공 존 웨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종차별주의를 끝냈다고도 하고 고전 서부국의 마지막 걸작이라도 하고 평가는 보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색자는 1956년 미국 테크니컬러 비스타비 전 웨스턴 영화로 존 포드가 텍사스 인디언 전쟁을 무대로 하는 요거 조금 있으면 제가 강의할 거예요. 1954년 앨런 르메이의 소설을 토대로 감독을 합니다. 존 웨인이 이방된 조카 제프리 헌터와 함께 수년간 유괴당한 진려 조카를 쫓는 중년의 내전 참전 군인을 맡아 출연하죠. 평론가 로저 이버트는
존 웨인이 수행한 이선 에드워드를 포드와 웨인이 창조한 캐릭터 중 가장 매혹적인 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멕시코 전쟁을 합니다. 미국인은 나라의 군제 이제 독립 전쟁은 끝났고 멕시코 땅을 뺐죠. 미국인은 나라의 국경을 넘어 북아메리카, 특히 오리건,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에서 확대해 나갈 권리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품지 않아요. 정당한 권리라고 부르죠. 184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평창주의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1836년 텍사스 혁명으로 텍사스 공화국이 성립되었지만 멕시코는 이 땅을 자기네 텍사스 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1845년 텍사스가 그냥 미국한테 가갖고 우리 그냥 미국의 한 주로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합병으로 텍사스가 미국의 주가 되자 멕시코하고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846년 5월 의회는 미국의 멕시코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멕시코는 미군의 대포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보급품의 고갈뿐만 아니라 진위 계통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패배를 당해갖고 그 어마어마한 땅,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이런 걸,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땅을 빼앗기죠. 18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미국은 리오그란데 강을 경계로 하는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와 뉴멕시코주를 받습니다. 굉장히 서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이후 13년간 멕시코에서 획득한 영토는 북부와 남부의 노예 제도의 확장을 둘러싼 당파적 긴장 관계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정점에 초점이 되죠. 결국 미국은 남북 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과 같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해 37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북 전쟁 전에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생각으로 세워지고 또 남북 전쟁은 어떤 문학적 배경, 제가 문학적 배경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흑인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천부적 인권을 갖고 있는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한 많은 문학자들이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그냥 앞뒤 그냥 안 가리고 그냥 서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상당한 인문학적 배경 소설을 갖고 그러한 배경이 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미국 문학을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 이내에서 그리고 또 영화를 많이 봤어요. 일부러 그 영화 본 내용을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 독립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한 토머스 페인의 소설 상식, 한 3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러죠. 토머스 페인은 1737년 1월 29일 날 탄생해서 1809년,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독립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1776년에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에 남북 전쟁은 186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요거는 미국 독립 전쟁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6월 8일 날 사망한 18세기 미국의 작가이자 국제적 혁명 이론가로 미국 독립전쟁과 미국 독립선언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죠. 프랑스 혁명 때 자유, 평등 이런 그런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776년 1월에 출간된 76년 4월 10월에 독립전쟁이 시작됐죠. 상식론, 커먼 센스, 공통적 센스, 상식이라는 거죠.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이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를 알게 해서 보편적인 느낌으로 전환시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라는 건 뭐냐면은 원주민들은 처음에 자기네들이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편적인 느낌으로 해갖고 우린 자유에 대한, 인디언은 자유에 대한, 평등에 대한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것은 상식이 된다.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가 누군가 일깨우면 반향이 일어나며 동의하고 전환된다. 이게 커먼센스라는 거, 공통 상식이 된다는 거죠. 미국이 공화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또 독립이 가져오는 이익을 펼쳐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준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그의 책에서 봉건제도, 귀족제도와 왕을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위기론을 간행해서 시민의 전투의지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요거는 이제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영국하고. 이제 이거는 너세니얼 호손의 큰 바위 얼굴.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큰 바위 얼굴은 1850년 확 뛰죠. 1776년에서 거의 100년 넘어서 너세니얼 호손의 큰 바위 얼굴 단편 소설입니다. 어니스트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동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작품에서 많이 보여지는 분위기답게 교훈적 내용을 띠며 막대한 부나 사회적 지위보다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인간의 위대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월든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시기에 미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제 독립을 했고 이제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제 잘 살게 됐고 서부 개척 시대로 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제가 창세기 때 질문하는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게 하느님 뜻에 맞게 사는가? 질문하는 소설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너세니얼 호손의 주홍글씨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홍글씨는 미국의 소설입니다. 미국 소설가 너세니얼 호손의 대표작입니다. 1850년에 발표됩니다. 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호손이 배우자의 격려를 받아서 쓴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교도 신자 호손의 죄와 인간의 위선에 대한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보스턴을 배경으로 청교도 목사 딤즈 데일의 죄책감과 그와 가늠한 헤스터의 순수한 마음을 대비시켜서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청교도들이 마녀 사냥, 마녀를 불태우는 게 싫어갖고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이 청교도들이 또 미국에서 마녀 사냥을 해갖고 한 300명 정도를 불에 태워 죽이죠.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헤스터에게 가슴에 A자를 새겨줘요. 가슴에 이게 가늠녀라는 그런 표시로 붉은 낙인을 찍는다는 설정에서 붉은 낙인 주홍글씨는 인간을 얽매는 굴레를 뜻합니다. 어디선가 한 번씩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양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은 굉장히 건강한 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라는 대통령이라는 이 투표로 국민들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정 시대, 신정 시대, 그다음에 봉건제도 시대 이걸 다 깨부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민주주의가 탄생을 하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미국 사실주의 작가이자 노예제도 반대자인 해리엇 비처 스토어 1811년부터 1896년까지 산 사람이죠. 1852년에 발표한 대표작이 엉클 톰스 캐빈, 엉클 톰 아저씨의 오두막입니다. 이 소설은 노예제의 비참함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노예제 반대론자와 찬성론자 간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반대론자들은 노예제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소재가 되었고 찬성론자들에게는 편견으로 가득 찬 책이었습니다. 노예제도를 찬성한 사람들은 엉클 톰의 아저씨 오두막 이게 완전히 편견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죠. 폭력에 반대하다가 악마 같은 노예주 레글리에게 구타당한 톰이 비록 나의 몸은 당신에게 팔려왔지만 이 흑인이 하는 얘기예요. 백인한테 내 영혼만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친 선언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작품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죠. 미국 소설로는 처음으로 100만 권 팔린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1850년도니까 1852년에 발표됐으니까 이때 북군 보스턴, 뉴욕 이쪽은 한 1200만 명 정도, 남군 한 800만 정도, 그래서 한 2000만 명 정도 미 대륙에 살았었는데 2000만 명이 100만 권이 팔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정말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죠. 이때 미국 인구는 20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2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읽은 거죠. 특히 북부에서는 대성황을 이룹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노예 해방이 쉽게 먹혀든 거죠. 이 바로 해리엇 비처 스토라는 대단한 작가가 그런 정신적 바탕을 준 거죠. 이 소설을 두고 시인 랭스터 휴즈라는 시인은 이 소설을 두고 미국 최초의 저항 소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가적 시대, 우리 뭐 옛날에 뭐 태백산맥, 뭐 아리랑 뭐 그런 거에 비견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라는 잡지에 처음으로 연재되었던 첫 장편 소설이었죠. 1850년에 발표된 도망노예 단속 법안과 노예 제도에 대한 반발로 쓰여진 겁니다. 해리엇은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 밤마다 이 소설을 집필했다고 그러죠. 자, 톰 아저씨 오두막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켄터키주 지주 셸비 부부는 노예들에게 마음씨 좋은 인물이었어요. 셸비는 사업에 실패하고 막대한 빚을 져 농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충실했던 노예 톰과 혼혈 노예 엘리저의 5살 난 아들 해리를 노예 상인에게 팝니다. 아들 해리와 헤어질 것을 알게 된 앨리선은 해리와 함께 도망치고 해리의 친아버지인 조지 해리스를 만나 평화주의 교회인 퀘이커도 나중에 미국의 종교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퀘이커 공동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캐나다에 당도합니다. 한편 톰은 팔려가는 도중 배가 강을 따라 내려갈 때 같은 배의 승객인 에바의 생명을 구합니다. 또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녀의 아버지인 어거스틴 생클러어에게 팔려가고 그곳에서 한동안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에바와 어거스틴이 사망하고 냉혹한 시몬 레글리에게 다시 팔려가서 레글리의 모카밭 노예하고 모카밭은 뗄 수가 없죠. 모카밭에서 심한 학대를 받습니다. 톰은 레글리의 다른 노예인 캐시와 에밀린의 탈출 도와주고 그로 인해 레글리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톰이 죽기 직전 톰의 원래 주인인 셸비 부부의 아들 조지는 톰을 다시 사들이려고 찾아오지만 톰은 결국 사망합니다. 조지는 켄터키 본가로 돌아가 노예들에게 톰의 희생에 대해 알리고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죠. 그래서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남북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파장이 큽니다. 이미 골물대로 골문 남과 북의 갈등이 터지는 데 있어서 노예 제도에 대한 여론을 크게 환기시켜서 당시까지 자유주의와 노예 제도가 분리된 어중간한 상황에서 커다란 방향을 일으킨 것은 확실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스토어 부인을 만났을 때, 저자를 만났을 때 비슷한 요지의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당신이 그 큰 전쟁을 일으키신 작은 부인이시군요. 실제로 스토어 부인의 신장은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작았다고 그래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링컨은 신장이 193cm로 남북 전쟁 당시 거인 같아 보이죠. 실질적으로 링컨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약간 영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큰 주인공이 주연을 맡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영향력, 소설의 내용상 비교적 인간적으로 노예들을 대하는 노예주들도 재정 문제 등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노예들을 가혹한 운명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에서 개인적인 선량함의 한계를 지적하고 노예 제도의 가혹함이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킨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셸비 가족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톰과 일라이저를 팔아야 했고, 세인트 클레어 가족은 갑작스럽게 주인 부녀가 죽음을 맞이한 탓에 톰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결국 옹호란 자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시행하는 주들도 있었죠. 북부주가 많이
흑인들을 자유를 많이 줬죠. 그 대신 남부는 면화, 사탕수수 이런 것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어요.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노예 제도는 개인의 인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면밀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소로, 이 유명한 사람이죠. 소로의 낭만주의 책 월든. 초월주의자였던 소로 1817년에서 1862년 그의 대표작 월든. 환경운동하는 사람은 한 번씩 다 읽어봤을 거예요. 저도 읽어봤는데 아주 자연의 아름다운 신비함을 잘 그려낸 책이죠. 무려 170년 전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게 놀라울 정도죠. 1854년에서 당대 급부상하던 산업주의, 물질주의에 대항한 적극적인 문학적 시도를 보여주고 정신적인 자연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문학적 성찰을 보여줍니다. 그의 급진적인 글쓰기는 미국인의 성격에 내재하는 뿌리 깊은 개인주의 성향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월든이라는 호수에 가서 혼자 살죠. 미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에런 포 1809년에서 1849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는 시 에런 포라는 얘기가 에드가 에런 포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단편소설, 추리소설, 평론 등 다방면에서 특출하고 독보적인 문학 세계를 그려냅니다. 에드거 앨런 포와 그의 작품은 미국 문학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독립한 지 1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문학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가 굉장히 높은, 물론 이제 히스패닉과 흑인의 차별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굉장히 문학 작품에 많이 썼고 인본주의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거죠. 우주론과 암호학 같은 문학 외의 분야에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의 작품들은 오늘날 문학, 음악, 영화를 막론하고 여러 대중문화에서 접할 수 있으며 그의 여러 채가 박물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가 앨런 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미 미스터리 작가상은 미스터리 장르의 포가 남긴 족적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에드거상이 생깁니다. 포는 그의 뒤를 이은 인간 심연의 암흑세계에 대한 문학적, 철학적 통찰을 보여주었고 이는 호손과 멜빌이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멜빌의 어두운 로맨스 문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의 미와 비청산, 괴기와 공포에 대한 탐구는 후대의 많은 문학가들의 영향을 미치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 소여의 모험 다음으로 출간된 책이죠. 그런데 톰 소여는 조금 자유를 갈망했지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흑인의 자유를 함께 다뤘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1851년 늦여름 미시시피강 증기선을 보며 남미를 여행할 꿈을 꾸는 남루한 차림의 소년 허클베리 핀과 흑인 노예 짐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나 다른 텔레비전을 통해서 오늘 이 토요특강 듣는 날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한번 보시면은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인종과 문화의 차이로 갈라져 있는 두 친구이지만 자유분방한 허클베리 핀과 짐이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표류하며 생애 최고의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 속에 짐은 허클베리 핀에게 당시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리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하며 존중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짐이 남북 전쟁이 끝난 시기인 1885년 2월 처음 출간된 마크 트웨인의 소설입니다. 사실은 이 마크 트웨인은 1885년에 이런 책을 썼다는 것은 남북 전쟁이 끝나고 북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아직도 그 노예 흑인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멜빌 모비 딕 백경. 그러니까 멜빌이라는 작가가 모비 딕이라는 모비 딕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얀 고래라는 뜻입니다. 여기 뭐 좀 더 들어가면 야한 내용도 나오는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백경, 흰 백자에다가 고래경자를 쓰죠. 이런 걸로 번역이 됐죠. 멜빌
1819년에서부터 1891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모비딕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 이게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봐야 되는 어떻게 하냐 필독 도서 책이죠. 호손과 더불어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이지만 그의 생애에서는 결코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인정을 받죠.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깊이 있게 받지 못한 멜빌은 젊은 시절 남태평양에서 모험을 문학의 소재로 삼았고 폴리네이사 원주민들이 이제 인육을 먹는 그런 원주민들에게 사로잡힌 실제 경험담을 첫 작품 타이피 1846년에 당시 미국과 영국의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모비딕에서는 이것도 영화로 많이 나와요. 예, 이거 보면은 아주 그 바다의 싸움, 그 고래 사냥이 얼마나 힘든 사냥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1800년대는 고래 사냥이 유행이었죠. 모비딕에서는 고래 사냥을 떠나는 모험은 그런 강박관념과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의 소설 모비딕은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되죠. 700페이지에 이르는 대하 장편 소설입니다. 19세기 고래의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산업혁명 이후 기계의 윤활유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은 거의 6개월, 1년, 길게는 2년, 3년까지 그 고래 기름을 이렇게 통에다가 탁 채워갖고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이 이 모비딕에 잘 있습니다. 모비딕은 하먼 멜빌의 대표적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고전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스마엘은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어 했고 도전하고 싶어서 상선 말고 포경선에 올라타게 됩니다. 포경선에 타게 된 계기도 독특합니다. 비 오는 날 찾은 여관이 관짜는 곳 바로 옆집 고래잡이 여관이 고래잡이 이제 선원들이 이제 들르는 거죠. 고래잡이 여관이었습니다. 여관은 찾았지만 방이 없어서 포경에서 창을 던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쾌커크를 만납니다. 그렇게 쾌커크와 형제의 연을 맺습니다. 피코트호, 그러니까 이 고래잡이 배 이름입니다. 포경선을 타고 항해를 하는 몇십일간 지루하고 끝없는 수평선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 이스마엘은 그곳에서 편안함과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이 고래를 많이 잡으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래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비딕은 못 잡죠. 어느 날 한쪽 다리를 고래뼈로 만든 선장 아하브가 모든 선원들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다리를 잃게 만든 고래 이름 하얀 고래 모비딕을 잡아 피해 복수를 하자고 말합니다. 대대손손 고래잡이를 한 스타벅은 복수를 통해 고래를 잡을 수 없다고, 고래는 우리의 식량이자 필요에 의해서 잡는 것이지 목숨을 걸고 잡을 수 없다고, 선원의 안전이 우선돼야 된다고 반대 갈등들이 많이 있죠. 자, 쾌커크는 그 사이에 열병이 나서 죽을 운명에 처하자 자신의 관을 짜달라고 합니다. 그 관에 들어가서 나서 자신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와요. 그 관은 사물함처럼 뒀다가 나중에 구명보트와 같은 역할로 배 후미에 걸어둡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스마엘을 살리는 거죠. 그렇게 하여 항해 중에 스타벅이라는, 이게 스타벅스의 어원이 됐다고도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타벅이라는 이 선원, 스타벅은 선상에게 모비딕을 잡기를 포기하고 그냥 고래를 잡자고 하지만 아하브 선장은 끝까지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은 그런 아하브의 모습을 보고 모비딕을 잡기에 열을 올립니다. 모비딕을 발견한 순간 아하브 선장은 모비딕을 잡기 위해 데려온 유령 같은 선원 5명을 이제 이끌고 바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유령 중 예언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길 자신은 선장보다 먼저 죽을 것이고 자신의 관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선장에게는 고향에서 가져온 관에 묻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실제로 모비딕을 죽이기 위해 만든 창살에 스스로 꽂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비딕을 만난 순간 선장은 모비딕 가까이 가기도 전에 배가 부서지고 선원을 잃고 고향에서 가져온 관인 피코트와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굉장히 불행하게 끝나죠. 스타벅도 죽고 쾌커크도 죽고 배도 잃은 이 시점에서 이스마엘만이 남습니다. 바로 쾌커크가 관으로 사용할 나무통에 통에 의지해서 버팁니다. 그 아들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던 포경선, 다른 포경선 하나 만나요. 그래서 살아남아 이 길을 쓰게 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저자 멜빌은 포경선에 실질적으로 여러 해 일을 하게 되어 마치 해양학과 바다 생물학을 읽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비딕이 소설로 분류 안 되고 해양 생물학 학문으로 분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나온 작가 중에 여러 유명한 작가들이 많지만은 시인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어니스트 허밍웨이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1899년에서 1961년 최근에까지 산 사람이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1899년 7월 22일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 현재 시카고에서 태어납니다. 의사 아버지와 성악가 어머니 사이를 두었고 6남매 중 장남입니다. 평생을 낚시와 사냥, 투어 등에 집착했고 돈이 많았으니까 다방면에 걸쳐 맹렬한 행동을 추구했고 행동의 세계를 통해 자아의 확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인생관은 그의 작품 전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의 첫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를 1926년에 발표했는데 허밍웨이의 대다수 작품은 1920년 중반부터 1950년대 중반 사이에 발표됩니다. 전쟁 중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를 다룬 전쟁 문학의 걸작 무기여 자기 거라 여러분도 아마 영화로 많이 접했을 거예요. 1929년 그가 작가로서 명성을 얻는 데 공헌했고 1836년 킬리만자로의 눈, 킬리만자로 탄자니아에 있는 산 얘기하는 겁니다.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1940 우리 중고등학교 때 내용도 모르고 이 책을 읽어댔죠. 출판되자마자 수십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립니다. 이후 10년 만에 소설 한 편 발표하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가 1952년 인간의 희망과 불굴의 정신을 풀어낸 노인과 바다를 발표하여 큰 찬사를 받고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1950년 이해 2번 비행기 사고를 당하는데 말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고 집필 활동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동의 규범에 철저한 만큼이나 죽음과 대결하는 삶의 성실성과 숭고함을 작품에 투영하려 노력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기대를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도 자식이 나를 좀 더 존중해주겠지. 어릴 때는 몰라도 세월이 쌓이면 말 한마디에도 조심해주고 결정 하나에도 의견을 묻고 최소한 사람 대하듯 해주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녀는 부모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언가 이야기하려 하면 중간에 끊고 그건 이미 정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결정은 늘 끝난 뒤에 통보처럼 전해지고 부모의 감정은 예민해서 그래 라는 말로 가볍게 덮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올라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벼운 사람이었나. 이건 자존심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투정도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다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요즘 애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요. 부모가 참아야죠. 입으로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표정에는 늘 같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서운함, 허탈함, 그리고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자신에 대한 낯설미입니다. 특히 가장 힘든 순간은 이런 때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아니고 돈이 부족할 때도 아닙니다. 자녀의 눈빛에서 조심함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부모 말에 잠깐이라도 멈춰 서던 아이가 이제는 휴대폰을 보면서 대답합니다. 부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았어 하고 넘어갑니다. 그건 엄마가 몰라도 돼. 아빠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겉으로는 배려 같지만 마음에는 이상한 공허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모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다. 이때부터 부모는 의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존중이 무너질 때는 큰 싸움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말이 조언에서 잔소리로 바뀌는 순간, 부모의 경험이 지혜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되는 순간, 부모의 감정이 이해해야 할 마음이 아니라 성격 문제가 되는 순간, 그때 관계의 위치가 조용히 달라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그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래, 내가 괜히 말했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괜찮아. 이 말들은 갈등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싸움은 없어질지 몰라도 존중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은 자녀에게 큰 소리 듣는 순간이 아닙니다. 자녀 앞에서 더 이상 조심할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많은 부모님들은 혼자서만 상처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잘 모릅니다. 부모가 여전히 웃고 여전히 괜찮다 하고 여전히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서서히 이런 생각이 쌓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부모가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강했기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늘 이해해주는 쪽이었고, 늘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고, 늘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자녀는 선을 넘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녀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데도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 집 이야기인데 하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 자녀는 일부러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부모님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요. 괜히 힘드실까 봐요. 부모님은 편하게 계시면 되잖아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쓰는 말은 배려의 언어인데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점점 소외에 가까워진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오래 남는 상처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입니다. 부모가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이게 좀 걱정되더라. 그러면 자녀는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미 다 알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온 시간 전체가 무효가 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경험이 조언이 되지 못하고 그저 지나간 이야기로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이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병원 선택, 이사, 재정 문제, 가족 일정. 이미 다 정해진 뒤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부모님은 번거로우실까 봐요. 괜히 걱정하실까 봐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자녀는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부모 마음에는 이런 문장이 남습니다. 나는 이제 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 되었구나. 존중이 사라질 때 부모는 의논 상대에서 관리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아파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용기 내서 서운함을 말했을 때 돌아오는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별일 아닌데 왜 그래요? 그건 엄마 생각이잖아요. 이 말은 갈등을 줄이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감정을 지우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느낌이 아니라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서 특히 어머니들이 더 깊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해 온 방식 때문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해주고 참아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고 자기 감정보다 가족 분위기를 먼저 생각하고 서운해도 괜찮아를 먼저 말하고 아파도 별거 아니야 로 넘기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 자신의 감정은 늘 맨 뒤에 놓였습니다.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은 사람, 늘 참는 사람, 늘 이해해주는 배경 같은 존재.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감정은 존중해야 할 마음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 됩니다. 어머니가 상처받는 가장 큰 순간은 용기 내서 말했는데 이렇게 돌아올 때입니다. 엄마는 왜 그런 걸로 상처를 받아? 그건 엄마가 예민한 거야. 그런 뜻 아니었어. 이 말이 반복되면 어머니는 깨닫습니다. 아, 내 마음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구나.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자녀의 인성이 나빠서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부모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관계의 구조 때문입니다. 부모가 늘 먼저 물러났고, 늘 먼저 이해했고, 늘 먼저 미안해했고, 늘 선을 없앴기 때문에 자녀는 어디까지가 넘는 건지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존중은 사랑의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존중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자녀에게 끝까지 존중받는 부모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람으로 대합니다. 서운하면 말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결정을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정해서 말할게. 이 한마디가 부모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자녀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구분합니다. 간섭 대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노년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부모는 거절하는 순간에도 관계가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쯤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와서 바뀌겠어요. 다 큰 자식인데 뭘 가르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르치기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존중은 말로 학습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예전과 똑같이 참고 웃고 넘기면 자녀는 계속 같은 선에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반응이 달라지는 순간 자녀는 처음으로 멈칫합니다. 예전엔 웃고 넘기던 말에 이제는 짧게 말합니다. 그 말은 듣기 어렵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만 바꿉니다. 처음엔 자녀가 불편해합니다. 왜 갑자기 그래? 왜 이렇게 달라졌어?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관계가 다시 조정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존중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경계가 생길 때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부모 자녀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를 쉽게 대하는 사람, 내 감정을 가볍게 넘기는 사람, 선을 자꾸 흐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입니다. 조금 덜 참는 것, 조금 덜 맞춰주는 것, 조금 더 나 자신 편이 되는 것. 그때부터 사람들의 태도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래 참아온 부모님들께 이제는 달라도 된다는 작은 기준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